1. 중국의 확장. 1. 한국의 바다괴물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 3. KF-21 한국의 군사보물이. 안녕하세요. 현재 서해의 공식적인 명칭은 황해입니다. 지도에도 그렇고 공문서상에서도 황해라고 표기되곤 하는데요. 황해의 어원을 알고 나면 살짝 찝찝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중국의 황하강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양의 흙탕물이 바다를 탁하게 만들어 황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의 서쪽 바다라는 서해라는 명칭보다는 황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황해라 부른다고 정말 서해가 자기들 바다인 줄 아나 봅니다. 현재 중국군은 서해 인근에 군함 수십 척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벌여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영해화하기 위한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우리 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인민의 반군에 위용해 소국인 한국이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비웃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군이 기밀리에 진행된 작전 내용을 발표하자 바다 위에 있던 중국군이 기겁을 하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초로 잠수함 빌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중국 군함이 서해상으로 진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실전 투입되어 바다 밑에서 잠복하고 있었다고 우리 군이 발표한 것입니다. 서해를 넘보는 중국군을 벌벌 떨게 할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해 표시로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슬금슬금 북상하더니 이제는 서해 앞바다까지 군함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15일부터 21일까지 서해와 바레만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항행금지수역을 선포하며 서해와 바레만 일대에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중국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포를 쏘대고 있는데요. 한국 본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서해를 침범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항행금지수역으로 설정한 구역은 과거 중국 해군이 멋대로 작전구역으로 선포한 동경 124도 선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 동경 124도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당 부분 침범해 오며 중국군이 한국에서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13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 우성리가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중국이 서해 바다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바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최윤희 총장은 해당 지역은 중국 영해가 아닌 국제법상 공해로 누구도 해상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124도 선을 넘어 우회해 오는 북한의 간첩 침투 작전을 막기 위해선 우리 군의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동경 124도 선 부근의 군사활동을 늘려오고 있었는데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그동안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되었던 장보고급 손원 1급과 다르고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순수한 국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개발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되었죠.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 1,800톤급이던 손원이람에 비해 규모가 2배 정도 뒤졌고 디젤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공기불 필유 추진 시스템 AIP로 리튬 전지를 도입하여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재래 잠수함은 자망 상태에서 디젤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불가능했었기에 수중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충전한 전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 주기적으로 부상하여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AIP 기술이 개발되며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동력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져 잠항 시간이 이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며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근래 건조되는 재래식 잠수함에는 AIP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AIP는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했기에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의 AIP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왔습니다. 독일의 214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손원 1급에는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내기에 매우 조용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이보다 한층 발전된 리튬 전지가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납축 전지 대비 3배의 전기 저장량과 높은 출력을 선보여 잠항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20노트 이상의 고속 항행에서 항속거리도 기존 대비 6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스 배출 위험이 없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아 수명과 유지보수 편의성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일본의 소류급, 타이게이급 등의 잠수함에도 채용되어 가장 유망한 차세대 잠수함 AIP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는 기존 전지에 비해 부피 대비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기존 전지처럼 잠수함 하부 밸러스트로 사용할 수 없어 설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리튬 전지가 침수될 경우 리튬이 물과 반응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침수될 시에도 폭발할 위험이 낮은 새로운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리튬 전지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제작될 잠수함의 잠항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대 잠수함과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도산 안창호함이지만 중국, 일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이 잠수함에 경악한 이유는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뿐으로 하나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2015년 난데없이 북한에서 SLBM 기술 개발에 성공해 시험 발사도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제대로 된 SLBM을 만들어낼 기술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만들었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 군도 뒤처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7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단 4년 만인 2021년에 한국형 SLBM 현무 IB-4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 IB-4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7번째로 SLBM의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SLBM은 수중에서 수직 발사관으로 발사된 게 아닌 잠수함의 함교 혹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지 제대로 된 SLBM을 만든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의 SLBM은 높은 정확도를 선보였으나 북한의 SLBM은 시험 발사는 여러 번 했어도 미사일의 탄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그 성능이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서는 장청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논평을 쓰며 한국의 시험 발사 성공을 걸음마 단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거기에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관기라는 제목의 글이 북한 매체에 기고되어 한국의 신형 잠수함 개발과 SLBM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남조선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 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우리가 북한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를 내든 말든 SLBM이 완성되며 도산 안창호함은 실전 배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 배치될지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아무도 모르게 안창호함에 SLBM을 싣고 실전 배치를 완료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군은 발밑에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 세상인 양 설쳐된 것이었죠. 항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잠수함이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알아채지 못한 중국 해군의 역량 부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호함의 출진으로 우리 바다를 지킬 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화력덕후라는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대함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M24 하이마즈는 기존 미군이 운용하던 M270 MRLS를 경량화한 버전으로 다연 장로켓 시스템의 기동성을 확보해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가며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면서 기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천무 다연 장로켓입니다. 하이마스와 같은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전 속도가 M270보다 100초나 빠른 우수한 다연 장로켓으로 성능을 인정받아 아랍에미리트에 9천억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하는 반면에 천무의 사정거리는 80km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사거리를 200에서 400km로 늘리는 천무 23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400mm와 600mm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하이마스에 탑재될 예정인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 TRSM에 대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같은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천무에도 유도 장비를 탑재하여 TRSM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우리 군은 더욱 단단하게 방비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육해공의 연계를 통한 물샐 틈 없는 강철의 방패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막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누구도 우리의 바다를 넘볼 수 없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게다가 한국은 KF-21 항공기로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KF-21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KF-21의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KF-21의 개발사 카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던 특수한 파생형 계획의 일부를 공개함에 따리 KF-21 시제 4호기와 6호기가 복좌형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시계 외 전투부부로의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승 전략의 한 가지로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전 장비인데요.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레이더가 무력화되어 눈이 멀어버린 적군은 어쩔 수 없이 아군의 시야 안으로 들어와 20세기식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흡사 EMP 공격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동북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장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 전자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에 탑재된 이 전자전 장비의 성능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며 다녀야만 했죠. 한예비역 해군 제독은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 초계함들은 NLL 일대에서 북한과 대치하다가도 북측의 미사일 고속정이 출항하면 곧바로 물러나야 했다.
적함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77km 이상 거리에서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었다라며 회상했습니다. 현역 공군 간부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유사시 제공권을 장담할 수 없었다. 북측이 깔아놓은 소련제 대공 미사일에 얻어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열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전자전은 적국 장비와 무기를 식별할 방대한 DB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DB 구축을 위해 적의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건 역시 적국에 들키면 도발로 간주되어 군사적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 장비와 정보는 핵심 우방국에게도 잘 공유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그 길에 발을 내닫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피해 도망다니던 한이 국가 전략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는데도 에드와 LIG는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이 사명감만으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현재 KF-21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슈트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F-4 팬텀 등 기존 주력 항공기에 쓰던 엘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은 최후방 동맹에만 제공하던 하이엔드급 전투기 F-4 팬텀을 한국에 판매했지만 전용 전자전 장비만은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F-4 팬텀은 당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 미사일을 레이더 재밍 없이 기동만으로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국산 항공 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에드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의 전신인 금성 정밀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 개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엘크-8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것이었는데요. 후이 여기서 한번 더 개량을 거친 엘크-88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 시험 인증에서 아군기를 낙원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EW 슈트가 기존 엘크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엘크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됐습니다. 이러한 외장형 포드는 내장형보다 무게가 무겁고 비행 중 외부에 노출돼 공기 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EW 슈트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에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반부터 주요 전자전 장비를 내장하는 것으로 설계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우리 입맛에 맞게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에 시험할 수 있게 됐죠. 각고의 노력 끝에 EW 슈트는 마침내 국내 최초로 내장형 항공기 전자전 장비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된 덕분에 내장하더라도 차지하는 내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게 자체도 기존 외장형 전자전 장비 대비 절반가량으로 경량화해 전투기의 탑재 중량 부담을 덜었습니다. EW 슈트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의 전파 송신이나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합니다. 현재 국산 전자전 기술의 당면한 목표는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에는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18EF 슈퍼우넷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F-1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 수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라울러는 훈련 중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에 더해 레이더를 제밍해 스텔스 성능이 의미가 없는 정도 거리의 근접전으로 끌어들이고 라곤의 성공에 격추 판정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그라울러는 랩터에 킬 마크를 붙인 단둘뿐인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당시에 그라울러는 개발 완료된 상태조차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한국군은 슈퍼호넷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잘 써먹고 있지만 KF-21 전용 대레이더 미사일과 타겟팅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F-21에 응용 탑재만 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의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죠. 이렇듯 F-22 래퍼조차 잡아내는 역량을 부여하는 전자전기는 현재 한국군이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능력 중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복좌형으로 만들어지는 KF-21의 CJ-4호기와 6호기가 이 전자전 사양을 위한 테스트 기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KF-21 전자전기 사양에 탑재될 후보 모델의 성능 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땐 깨끗하게 보이는 레이더가 전자전 공격을 받자마자 갑자기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발생하며 먹통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성능을 가진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받은 만에서 실전 성능까지 입증된 물건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전자전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군종은 해군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에는 한국 공군 병력도 매우 빈약했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개발 완료된 국산 함정용 전자전 장비 SLQ-2000 별칭 소나타는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적용한 자체 동조형 방향 탐지 기술은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빠르게 탐지했고 징표 분석 기술은 전장에서 복잡하게 날아다니는 각종 전자파 사이에서 미사일의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냈죠. 지난 5월에는 이 소나타 기술을 개량해 2036년까지 총 사업비 7,200억 원을 들여 다음 세대로 도약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의 전자전 기술을 한국은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국 같은 전자전 체계 후발주자가 장비를 국산화해서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 KF-21이라는 가칭으로 불리는 전자전기를 한국이 운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J-20을 한낱 종이 비행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중국의 전투기는 그렇지 않아도 레이더 성능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레드팀끼리는 뭉칠 명분도 딱히 없고 자기들끼리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탓에 DB를 공유할 수 없어 제밍에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에드와 LIG 넥스1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미래의 우주전 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 무기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방산 한류의 주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선진 방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